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주택가, 늘 푸른 빌라는 이름처럼 평화로워 보이는 곳이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3객 2회 사는 김수진의 가족이었다. 아빠 김민철 씨는 대학 교수였고 엄마 이혜정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자상한 주부였다. 그리고 20살의 오빠 김준혁은 명문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수재였다. 당시 10살이었던 김수진은 명랑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고 저녁 식탁에서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다. 이웃들에게 그들은 모범적인 가족, 행복의 표본으로 불렸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은 2015년 어느 여름밤 잔혹하게 산산조각났다. 그날 밤 늘푸른 빌라 302객 2호에서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웃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김민철 교수 부부와 아들 준혁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처참한 가족 살인 사건이었다. 경찰 수사팀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담당 형사는 베테랑 박준호 형사였다. 40 중반의 박 형사는 수많은 강력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몰살당한 참혹한 현장은 그에게도 충격이었다. 박 형사는 용의자를 찾기 위해 집 안을 샅샅이 뒤졌고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이웃들을 탐문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지문이나 DNA 같은 명확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용의자의 흔적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했다. 수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온 가족이 살해당했지만 생존자는 단 한 명이었다. 당시 10살이었던 김수진이었다. 수진이는 사건 당일 밤 자신의 방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범인의 눈을 피했고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다. 그녀는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의사들은 육체적인 상처는 크지 않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진이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사건 당일 밤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새하했고 그날 밤의 공포는 그녀의 기억을 봉인해 버렸다. 박준호 형사는 수진이를 여러 번 찾아가 그날 밤의 일에 대해 물었다. 수진아, 혹시 그날 밤에 무엇이든 기억나는 거 없니? 누가 왔었니? 무슨 소리가 들렸니? 그러나 수진이는 그저 눈물을 흘리거나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극도로 꺼려했다. 심리상담사들은 수진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으며 억압된 기억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다.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고 박준호 형사도 다른 사건들을 맡게 되었다. 김수진 가족 살인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사회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묻지마, 살인 혹은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며 점차 기억 속에서 지워나갔다. 이웃들은 그 집을 귀신 들린 집이라며 피했고 늘푸른 빌라는 스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김수진은 홀로 남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유일한 친척인 이모의 손에서 자랐지만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는 늘 침묵했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불쌍한 아이,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로 불렸고 친구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피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웃음을 잃었다. 마치 그날 밤 가족과 함께 그녀의 웃음도 죽어버린 듯했다. 수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고
대인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지만 늘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애썼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착하지만 어딘가 어둡고 비밀스러운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그날 밤의 기억이 마치 봉인된 상처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김수진 가족 살인 사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사건이 되었다. 박준호 형사는 여전히 현직에서 뛰고 있었지만 김수진 가족 사건은 그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었다. 그는 가끔 수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수소문해 보곤 했지만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미제 살인 사건을 추적하다라는 주제로 김수진 가족 살인 사건을 다시 다루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김수진을 찾아갔고 그녀에게 그날 밤의 진실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수진은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했다. 그녀는 다시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그날 밤의 잔혹한 장면들이 떠올라 고통스러워했고 겨우 억압해왔던 기억들이 다시 터져 나올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진의 끈질긴 설득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수진이는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 그녀의 결정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10년간 침묵했던 그녀가 이제 와서 입을 열겠다고 대중은 그녀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녀는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떨림 속에서도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10년간 봉인되어 있던 그날 밤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모두가 믿었던 진실을 뿌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방송국 스튜디오의 차가운 조명 아래 김수진은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10년간 짊어져 온 침묵의 무게를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진행자는 긴장된 목소리로 그녀에게 첫 질문을 던졌다. 김수진 씨, 10년 전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수진이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첫마디는 방송국 스튜디오는 물론 TV를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많은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범인은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진행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김수진 씨. 그게 무슨... 수진이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다. 범인은 저의 아버지 김민철 교수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오빠를 죽였습니다.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TV를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언론은 경악했고 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모범적인 교수, 존경받는 지식인으로 알려졌던 김민철 교수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라니 모두가 굳게 믿었던 완벽한 가족의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김민준 형사는 자신의 사무실 TV를 통해 수진이의 고백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함께 혼란으로 가득했다. 김민철 교수,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10년 전 사건 현장에서 김민철 교수의 죽음을 확인했고 그가 피해자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수진이의 고백은 그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자는 당황한 목소리로 질문했다. 김수진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민철 교수님은 당시 희생자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분이십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행자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함께 불신이 섞여 있었다. 많은 시청자들도 수진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유명세를 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다. 저는 10년간 그날 밤의 기억을 억압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기억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밑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잠이 들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거실에서 엄마와 아빠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너무 차갑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넌 절대 내 비밀을 세상에 알릴 수 없어 라고 소리치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엄마는 울면서 제발 준혁 오빠는 건드리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수진이의 이야기에 스튜디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억압해왔던 진실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칼로.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준혁 오빠가 달려왔어요. 오빠는 아빠를 말리려고 했지만 아빠는 오빠에게도 칼을 휘둘렀어요. 오빠는 저를 보호하려고 아빠에게 달려들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녀는 흐느낌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아빠가 엄마와 오빠를 죽이는 모습을 침대 밑에서 다 봤어요. 아빠는 엄마와 오빠를 죽인 후 칼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숨도 쉬지 못했어요. 아빠는 침대 밑에 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빠는 침대 위로 올라와 저를 향해 칼을 내리찍었어요. 저는 피하려고 했지만 칼이 제 팔을 스쳤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수진이의 고백은 듣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끔찍했다. 그녀는 자신이 10년간 겪어온 악몽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김수진 씨, 지금 그 모든 것이 진실입니까? 진행자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네. 수진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고 그 기억이 억압된 것은 저를 살리기 위한 저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아빠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엄마와 오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겁니다. 그녀의 고백은 사회에 거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존경받던 교수가 살인자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환각을 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버지가 범인이라니, 자식을 팔아 유명해지려 한다는 악성 댓글들도 난무했다. 하지만 김민준 형사는 달랐다. 그는 수진이의 고백을 듣는 순간 10년 전 사건 현장에서 자신이 놓쳤던 미세한 단서들이 떠올랐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범인의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철 교수의 몸에 난 상처가 방어 흔적보다는 자해에 가까워 보였던 점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을 미제 사건의 특징으로 치부했지만 이제 수진이의 증언을 듣고 보니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민준 형사는 즉시 자신의 팀원들을 소집하여 김수진 가족 살인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10년 전 사건 기록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김민철 교수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탐문하고 그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진이의 고백은 단순히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낸 것을 넘어 10년간 잠들어 있던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김민준 형사는 알고 있었다. 수진이의 고백 뒤에는 김민철 교수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비밀이야말로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원인일 터였다. 이제 그들은 그 비밀을 파헤치고 죽은 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수진이의 용기에 답해야 했다. 1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수사는 그들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었다. 김수진의 충격적인 고백은 10년간 잠들어 있던 김수진 가족 살인 사건의 판도라 상자를 다시 열었다. 김민준 형사는 사건을 재수사하며 10년 전의 모든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당시에는 놓쳤던 작은 단서들이 수진이의 증언과 겹쳐지면서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외부 침입 흔적 부재와 김민철 교수의 몸에 난 미묘한 상처들이 김 형사의 뇌리를 스쳤다. 수사는 김민철 교수의 과거를 파헤치는 데 집중되었다. 존경받는 지식인이라는 그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했다. 박준호 형사는 김민철 교수의 가족관계, 재정상태, 그리고 사회활동을 샅샅이 조사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완벽하다고 여겼던 그의 삶에서 서서히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민철 교수는 학계에서 큰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재정 상태는 이상할 정도로 복잡했다. 그는 공식적인 수입 외에도 거액의 비정기적인 자금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출처가 불분명했다. 또한 그는 은밀하게 도박에 손을 댔다는 소문도 있었다. 박 형사는 이러한 수상한 재정 흐름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수진이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녀는 최면 치료를 통해 그날 밤의 억압된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했다. 고통스러웠지만 엄마와 오빠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버텨냈다. 그녀는 최면 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을 끄집어냈다. 파란색 수첩, 이상한 전화, 아빠의 불안한 표정 같은 단어들이었다. 형사님, 아빠가 항상 서재 책상에 파란색 수첩을 두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빠가 엄마랑 싸울 때 그 수첩을 찾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당신 비밀을 내가 폭로할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수진이는 최면에서 깨어나 흐느끼며 말했다. 김민준 형사는 즉시 김민철 교수의 서재를 다시 수색했다. 10년 전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재 책상에 깊숙한 서랍 안 숨겨진 칸막이 뒤에서 낡고 다른 파란색 수첩이 발견되었다. 수첩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겨져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수첩 안에는 김민철 교수의 자필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초기에는 평범한 학술 연구 내용이나 일상 기록이었지만 중반부부터 내용이 급변했다. 그것은 비윤리적인 연구와 관련된 암호 같은 기록들이었다. 특정 제약회사와의 은밀한 거래 임상실험 조작, 그리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김민철 교수는 자신의 연구를 조작하고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려 부와 명예를 쌓았던 것이다. 이럴 수가. 김민준 형사는 수첩을 읽는 내내 경악했다. 존경받는 교수라는 김민철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조작해서 제약회사로부터 막대한 뒷돈을 챙기고 있었어. 이걸 어머니 이혜정 씨가 알게 된 겁니다. 수첩에는 이혜정 씨가
남편의 비리를 알게 된 후 그를 비난하며 진실을 폭로하려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이 모든 죄를 뉘우치고 자수하기를 바랐지만 김민철 교수는 자신의 명성과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 그녀를 막으려 했다. 이 모든 것이 가족 살인 사건의 동기였다. 김민철 교수는 자신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 명예가 실추될까봐 아내를 살해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막으려던 아들 준영마저 살해한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여 완벽한 외부인 소행, 살인 사건으로 꾸미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왜 자신이 죽은 것처럼 서연은 아직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죠? 김민준 형사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김민철 교수가 극심한 죄책감과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의 추악한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신이 저지른 것처럼 꾸미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피해자로 남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딸 김수진의 존재를 간과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준 형사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아마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죽었을 겁니다. 수사는 이제 김민철 교수의 비리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그는 학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의 이면에는 탐욕과 위선이 가득했다. 김민철 교수와 관련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의 비리에 연루된 다른 학계 인사들과 기업 관계자들도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완벽한 가족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김민철 교수의 비리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엄마와 오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안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백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김민준 형사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내 용기 덕분에 1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졌어.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영원히 미궁 속에 갇혔을 거야.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종영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불안했다. 아버지가 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신에게 어떤 시선이 쏟아질까 두려웠다. 살인범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자신을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몸서리쳤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클까봐 두려웠다. 김민준 형사는 서연의 불안감을 눈치챘다. 수진아, 네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너는 피해자이고 증인이다. 네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네가 진정한 영웅이다. 서연은 김민준 형사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지른 죄는 오로지 아버지의 몫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과제는 아버지의 비리가 얽힌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김수진의 용기 있는 고백과 파란색 수첩에서 발견된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 김민철 교수의 비윤리적인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민준 형사는 10년 전 사건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재수사는 김민철 교수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거대한 비리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다. 김민철 교수는 자신의 학문적 명성을 이용하여
제약회사 미래제약과 은밀한 거래를 해왔다. 그는 미래제약의 신약개발 프로젝트에서 임상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약효를 과장하여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겼다. 그의 수첩에는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함께 임상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일부 환자들은 그의 조작된 연구 결과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김민준 형사는 김민철 교수의 비리에 연루된 미래제약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발뺌했지만 수첩에 기록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미래제약은 김민철 교수에게 거액의 뒷돈을 제공하고 그의 명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약을 시장에 빠르게 출시하려 했던 것이다. 수사는 단순한 가족 살인 사건을 넘어 거대한 의료 비리로 확대되었다. 언론은 연일 존경받던 교수의 두 얼굴, 의료 비리의 추악한 민낯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김민철 교수가 쌓아 올린 명성과 그가 속했던 학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동안 김수진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늘 따뜻하고 자상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다정한 모습과 수첩 속에 드러난 잔인한 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인범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김민준 형사는 수진이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수진아, 네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아버지의 죄는 오로지 아버지의 몫이다. 너는 그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증인이야.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거야. 그는 수진이를 위로하며 그녀가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사는 계속되었다. 김민철 교수의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학계의 다른 교수들, 병원 관계자들, 심지어 정부기관의 일부 인사들까지도 김민철 교수의 검은 거래에 얽혀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권과 명예를 위해 김민철 교수의 비리를 눈감아주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이다. 김민준 형사는 이 사건이 단순히 김민철 교수 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의 고리임을 직감했다. 그는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보이지 않는 압력이 그를 옥죄어왔다. 수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김민철 교수의 비리에 연루된 거물급 인사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다. 그들은 김민준 형사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익명의 협박 전화, 정보 유출, 심지어 그의 주변 인물들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민준 형사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한 번은 김민준 형사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김민철 교수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을 때였다. 사무실 불이 갑자기 깜빡거리더니 꺼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사무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그때 창밖에서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있는 듯했다. 김민준 형사는 몸을 숨기고 주변을 경계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진실을 덮기 위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백업하고 외장 하드에 복사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림자는 조용히 김민준 형사가 앉아있던 책상 쪽으로 다가왔다. 김민준 형사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의 손은 권총을 향해 뻗어 있었다. 그림자는 책상에 놓인 김민철 교수의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림자는 수첩을 들고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수첩을 들고 다시 문 쪽으로 향했다. 김민준 형사는 그림자의 뒤를 쫓아 몰래 움직였다. 그는 그림자가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림자의 뒤를 덮쳤다. 꼼짝 마라, 박준호 형사다. 김민준 형사가 소리쳤다. 그림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림자의 얼굴에는 검은 복면이 씌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림자는 김민준 형사의 공격을 피하고 도망치려 했다. 둘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림자는 뛰어난 싸움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 형사를 제압하고 사무실을 벗어나려 했다. 어디서 감히 도망치려 하는가. 김민준 형사는 그림자의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때 그림자의 복면이 벗겨졌다. 그의 얼굴은 김민준 형사가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는 다름 아닌 김민철 교수의 비리 사건에 연루된 미래제약회 핵심 임원 중 한 명이었다. 이럴 수가. 김민준 형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자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직접 나서서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이다. 김민준 형사는 그자를 제압하고 경찰에 체포를 요청했다. 경찰이 도착하여 그자를 체포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김민준 형사가 가진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의 체포로 인해 김민철 교수의 비리 사건은 더욱 빠르게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김민준 형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김민철 교수의 비리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탐욕이 얽힌 싸움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김수진이라는 작은 아이의 용기가 있었다. 서연은 김민준 형사의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다.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고백이 김민준 형사에게까지 위험을 초래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김민준 형사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라, 수진아. 이 싸움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너는 그저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하면 된다. 엄마와 오빠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방법이다. 수진이는 김민준 형사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 모든 추악한 비밀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고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녀의 용기는 김민준 형사에게 그리고 사회에 희미한 빛을 비춰주고 있었다. 김민철 교수의 비리를 은폐하려던 미래제약 임원의 체포는 10년간 묻혀있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김민준 형사는 압수된 임원의 컴퓨터에서 김민철 교수와 주고받은 은밀한 통신 기록, 그리고 사건 당일 밤의 정황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 안에는 김민철 교수의 비리를 폭로하려던 이혜정 씨와 그의 아내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 그리고 사건 당일 밤 김민철 교수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가족들을 어떻게 협박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수진이는 김민준 형사의 보호 아래 심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다. 그녀는 최면 치료를 통해 그날 밤의 모든 기억을 다시 떠올리려 애썼다. 고통스러웠지만 엄마와 오빠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의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버텨냈다. 그녀는 최면 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그날 밤 김민철 교수는 이혜정 씨가 자신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혜정 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이혜정 씨는 단호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명예와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김민철 교수가 죗값을 치르기를 원했다. 아빠 김민철은 엄마 이혜정에게
내 명예를 짓밟으려 하는가, 내년이 감히 라고 소리치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그들의 다툼은 격렬해졌다. 이혜정 씨는 김민철 교수의 추악한 비리가 담긴 증거가 바로 자신의 친정아버지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협박했고, 이는 김민철 교수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김민철 교수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다. 그는 주방에서 칼을 들고 이혜정 씨에게 달려들었다. 거실에서 잠을 자다 잠결에 엄마 아빠의 다투는 소리를 들은 오빠 준혁이 뛰쳐나왔다. 준혁은 엄마를 보호하려 아빠에게 달려들었지만 김민철 교수는 준혁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준혁은 마지막 순간까지 수진이를 보호하려 애썼다. 그는 수진아 도망쳐 침대 밑으로 라고 소리쳤고, 수진이는 오빠의 말대로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수진이는 최면 속에서 오빠의 마지막 외침을 듣고 오열했다. 그녀는 오빠의 희생 덕분에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빠가 자신에게 마지막까지 보내주었던 사랑과 희생에 깊이 감사했다. 김민철 교수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날까봐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그는 모든 것을 외부인의 소행으로 위장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희생자로 남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연극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 수진이는 최면 치료 중 그날 밤의 가장 섬뜩한 기억과 마주했다. 아빠가 칼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온 순간이었다. 아빠는 침대 밑에 자신이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는 수진이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칼을 들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외부인의 소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에게 자해를 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 있던 칼은 엄마와 오빠를 살해했던 바로 그 칼이었다. 아빠는 저를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최면에서 깨어나 흐느꼈다. 아빠는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려고 자신에게 칼을 휘둘렀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명예만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가 어떤 종류의 비극에 갇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김민준 형사는 수진이의 진술을 듣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음을 확인했다. 미래제약 임원의 증언과 수진이의 최면 진술, 그리고 10년 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들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김민철 교수의 몸에 난 상처가 방어 흔적이 아닌 자해에 가까웠다는 부검 소견도 이제야 그 의미를 찾았다. 경찰은 김민철 교수의 비리를 넘어 그가 저지른 끔찍한 가족 살인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재구성하여 언론에 공개했다. 존경받던 교수의 추악한 살인 사건, 위선으로 쌓아 올린 명예의 몰락이라는 헤드라인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대중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완벽한 가족에 가면 뒤에 숨겨진 어둡고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학계와 의료계는 김민철 교수와 미래제약회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자정 노력을 시작했다. 겉으로 보이는 명예와 돈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메시지는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하지만 김수진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녀는 살인범의 딸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장본인으로 낙인 찍혔다. 일부 언론과 대중은 그녀를 아버지를 파는 자식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했다. 그녀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듯했다. 김민준 형사는 수진이의 곁을 지켰다. 그는 수진이가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수진이에게
네가 밝힌 진실은 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네 편이다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수진이를 보호하고 그녀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수진이는 김민준 형사의 든든한 지지 덕분에 버텨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엄마와 오빠의 억울함을 풀었고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드러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을 딛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언론의 비난과 사회의 편견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신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피해자였고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의 삶을 치유하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아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다. 김민철 교수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가 저지른 비리와 가족 살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대한민국 사회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허탈감에 휩싸였다. 존경받던 교수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위선은 많은 이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이 모든 진실의 중심에 서 있던 김수진의 몫이었다. 수진이는 살인범의 딸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한 장본인으로 낙인 찍혔다. 언론은 그녀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 한편 끔찍한 가족사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그녀를 끊임없이 조명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련하게 여기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어떻게 친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느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악성 댓글들도 난무했다. 수진이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그녀는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함께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듯했다. 10년간 겨우 억눌러 왔던 그날 밤의 악몽이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는 수면장애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김민준 형사는 수진이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그는 수진이가 겪는 고통이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비난이 겹쳐진 복합적인 아픔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진이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수진아, 네가 겪는 고통은 네 몫이 아니야. 네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 모든 추악한 범죄는 영원히 묻혔을 거야. 네 용기 덕분에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너는 피해자이자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야. 김민준 형사는 수진이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그녀를 믿을 수 있는 심리치료사와 연결해 주었고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는 수진이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며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 노력했다. 수진이는 김민준 형사의 든든한 지지 덕분에 조금씩 힘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엄마와 오빠의 억울함을 풀었고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드러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과제는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을 딛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낯선 도시로 떠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이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밤마다 찾아오던 악몽의 빈도도 줄어들었고 불안감도 점차 사라졌다. 그녀는 낯선 도시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어갔다. 그들은 수진이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그저 그녀를 김수진이라는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그들의 순수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은 수진이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수진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용서와 이해만이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김영호의 비극적인 삶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를 미워하기보다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 김민철 교수의 추악한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역시 어떤 종류의 비극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복잡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짓누르지 않도록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순수한 눈빛은 수진이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세상에는 아픈 일도 있지만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다 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어느 날 수진이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김민준 형사를 만났다. 김 형사는 수진이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슬픔과 두려움 대신 평온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빛을 띠고 있었다. 수진아, 많이 좋아졌구나. 정말 다행이다. 김 형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났다. 수진이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피어나는 듯했다. 네, 형사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괜찮아요. 김민준 형사는 그녀의 미소를 보고 감동했다. 그는 수진이가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진이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정신력과 회복 탄력성, 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다. 그는 수진이에게서 자신이 10년 전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보았다. 수진이는 김민준 형사에게 말했다. 형사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빠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을 거예요. 엄마와 오빠의 억울함을 풀었으니 이제 저의 삶을 살 거예요.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김민준 형사는 수진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는 수진이가 이제 단순히 살인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아니라 아픔을 극복하고 타인을 돕는 희망의 상징날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수진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 상담 공부를 시작했고 훗날 자신처럼 상처받은 이들을 돕는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잊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걸음으로 삼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서는 용기 있는 여정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김영호의 비극적인 사건이 종결된 후 이서영과 하준이의 삶은 마치 폭풍우가 지난 뒤에 고요한 바다와 같았다.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묵묵히 치유의 길을 걸었다. 하준이는 김민준 형사가 연결해준 전문 심리 상담사와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그의 그림은 이제 더 이상 공포와 어둠을 담지 않았다. 대신 밝고
따뜻한 색깔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하준이의 그림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하준이가 그린 그림들을 보며 그 그림들이 단순한 아이의 그림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하준이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거울 같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하준이가 자신과 김영호가 만났던 1호의 과자점을 배경으로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는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에는 김영호의 모습이 없었다. 대신 환하게 빛나는 무지개가 떠 있었다. 서연은 그 그림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하준이의 그림이 가진 치유의 힘을 느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꿈을 다시 떠올렸다. 그림책 작가. 그녀는 하준이와 함께 그림책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하준이의 그림과 자신의 이야기를 엮어 상처받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마트 계산원 일을 그만두었다. 비록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하준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그림책 구상에 매달렸다. 하준이가 겪었던 고통, 그녀가 느꼈던 절망과 희망,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찾은 사랑의 힘날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하준이는 엄마의 꿈을 응원하며 그림을 그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고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행복해했다. 그들이 만든 첫 번째 그림책은 엄마의 무지개였다. 그림책은 한 아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엄마의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무지개를 따라 다시 밝은 세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였다. 그림책 속에는 하준이가 어릴 적 그린 무섭고 어두웠던 그림들도 있었지만 그 그림들은 결국 밝고 따뜻한 그림으로 변화하며 희망을 이야기했다. 엄마의 무지개는 출판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스토리는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주었다. 특히 실제 사건의 주인공인 하준이의 그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림책은 더욱 큰 화제가 되었다. 엄마의 무지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서연은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그림책 작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김민준 형사는 서연과 하준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림책 출판을 위한 법률 자문을 해주었고 서연이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로부터 하준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형사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과 하준이의 변화를 지켜보며 인간적인 성장을 경험했다. 그는 서연을 통해 모성애의 위대함과 용서와 이해의 힘월을 배웠고 자신의 직업적 가치관에도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이제 범인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김영호는 병원에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는 박인호 회장의 유언장을 읽고 자신의 뒤틀린 복수심이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은 후 깊은 후회와 참회 속에 지내고 있었다. 서연은 김영호를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연민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김영호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하준이는 그림책 작가가 된 엄마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친구들을 위로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하준이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이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하루하루를 버티는 평범한 계산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작가가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진정한 용서와 이해만이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김용호를 미워하기보다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것이 그녀 자신과 하준이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아들의 암호 같은 메시지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엄마의 무지개. 그림책은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이서연과 하준이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전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모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고통을 이겨내고 희망을 만들어낸 상징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하준이는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는 엄마처럼 그림을 좋아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다. 그는 엄마와 함께 새로운 그림책을 계속해서 만들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끊임없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서연은 어느 날 밤 잠든 하준이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그림책 속에는 하준이가 어릴 적 그린 무지개 그림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행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음을 깨달았다. 아니,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그것은 치유된 영혼과 사랑이 가득한 삶,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었다. 이서연과 하준이의 이야기는 엄마의 무지개라는 그림책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그들의 삶은 비극을 넘어선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림책은 단순한 동화를 넘어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용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되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이서연은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작가로 하준이는 용기를 주는 아이로 기억되었다. 이서연은 엄마의 무지개 이후에도 하준이와 함께 여러 권의 그림책을 더 출판했다. 그들의 그림책은 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희망과 치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하준이의 그림은 점점 더 섬세해지고 따뜻해졌으며 서연의 글은 깊은 위로와 함께 삶의 통찰을 전했다. 그들의 그림책은 아픈 아이들 슬픔에 잠긴 부모들, 그리고 삶의 고통에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용기가 되었다. 김민준 형사는 이서연과 하준이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그들을 통해 자신이 생각했던 정의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것을 깨달았다. 범인을 잡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진정한 정의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경찰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심리적 치유를 돕는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동료 형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용호는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인간적인 모습을 되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뒤틀린 복수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깊이 반성했고 자신이 하준이와 이서연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했다. 그는 치료가 끝난 후 박인호 회장의 유언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생을 속죄와 봉사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의 삶은 비록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뒤늦게나마 용서와 참회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서연은 김용호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언론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용서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김용호의 재활과 참회의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책을 통해 용서는 쉽지 않지만 이해는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준이는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다. 그는 엄마의 그림책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아픔을 숨기기보다 드러내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떤 고통도 우리를 꺾을 수 없으며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다 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이서연과 하준이의 삶은 이제 단순한 가족의 행복을 넘어선 사회적 메시지가 되었다. 그들은 강연 요청을 받으면 기꺼이 강단에 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 아픔을 나눌 용기, 그리고 용서하고 나아갈 용기 타칼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날 이서연은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 아들 하준이가 저에게 남긴 메시지는 엄마, 그놈이 저를 죽일 거예요 라는 섬뜩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는 엄마, 나 좀 찾아줘. 엄마,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도 반드시 희망의 암호는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고 믿는다면 어떤 어둠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통을 승화시켜 희망을 창조하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이서연과 하준이는 행복하게 새로운 그림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그림책은 세상에 끊임없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달했다. 김민준 형사는 이서연과 하준이의 곁에서 그들의 변화를 응원했고 그의 삶 또한 더욱 의미 있게 변화했다. 이서연은 어느 날 밤 잠든 하준이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그림책 속에는 하준이가 어릴 적 그린 무지개 그림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행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음을 깨달았다. 아니,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그것은 치유된 영혼과 사랑이 가득한 삶,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었다.